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희망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도 눈앞에 다가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란 세력들의 준동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또 시시각각 또 국제 위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할 것인데요. 오늘 김창의 창에서는 정세 진단과 향후 우리의 과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선호 의원님과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그 계엄 상황 전 과정에서 예. 시민들 속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주 예리하게 상황도 분석하고 예. 또 국무위원과 군인들을 아주 다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요. 예. 또 저 정보령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한 놀라움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케이블 타이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 수갑입니다. 수갑. 예, 이 수갑을 갖다가 어떻게 문을 잠그느냐고 막 흔드셨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환하고 좋아요. 얼굴도 환하시고. 근데 텔레비전 보다 보면 좀 무서울 때가 많아요. 인상을 많이 쓰시고. 아무래도 내란 세력하고 예. 싸워야 되고 또 반박을 그리고 물리쳐야 되잖아요. 입증해가는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그 정말 분노의 탓인가 아니면 컨셉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구만요. 하시다 보면. 예, 그렇죠. 김영현부터 윤석열 존재 자체가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 밑에서 대한민국이 2년 11개월 동안 완전히 후퇴했잖아요. 거기다가 일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못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국정을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장기 집권을 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국방장관과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그야말로 내란 반헌법, 반헌정 행위를 한 집단이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좀 밝고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인가요? 예, 좀 농담도 좋아하고요. 아 그러신가요? 오늘은 좀 즐겁게 가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어제 이제 첫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출마 선언 보셨죠? 예, 봤죠.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예, 좋았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든 간에 뭐 기자회견 형식을 띄거나 또는 오래오래 막 연설을 하거나 하는데 뭐 다큐로 영상을 내기도 하고 그 좀 일종의 그것도 나름대로의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좀 차분한 이미지 내지는 좀 안정적인 이런 걸 만들려고 한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일 큰 이제 헤드라인 타이틀은 이제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예, 이제 능력을 이제 이렇게 잘 그 설명하는데 집중을 했다면 능력이라든지 역량 이런 건 다 아니까 바로 이 순간 꼭 필요한 지도자다. 지금 내란도 극복해야 되고 상처로부터 국가 전체가 회복돼야 되고 통합도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내외의 도전이랄까 과제 이거는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팽팽 돌아가면서 이거 한 발 잘못 발 디디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국면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그 능력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이번 한번 지금은 이재명 하자. 가장 절실할 때 절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필요하고 이 어려운 이 강 파고를 함께 넘자 그런 의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은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는 이재명 앞에서는 부정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 앞에서는 가진 자보다는 일단은 소외된 자,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즉 문화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김구 선생이 말했던 문화 강국. 그 1945년, 47년 그때 김구 선생이 우리 한국이 가야 될 길로 문화 강국을 이야기했는데 문화, 즉 품격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보살필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이 아니냐. 그 점이 제일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부자 감세라든지 아니면은 검찰 공화국 또 이 돈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도 된다. 또 권력과 함께하면 뭐 헌법재판소도 뽀개버려야 된다. 그렇죠. 뭐 반란을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뭐 서울지법, 서부지법을 파괴해도 된다. 이런 그 비정상에서 벗어나서 차분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바로 좀 잡힌다. 그렇죠. 바르게 잡히고 정의로워진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이재명 앞에서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행정관료가 안 통합니다. 야. 예, 공무원들 바짝 긴장하고 있겠네요 지금 그러면. 예, 공무원도 이제 또 맞춰가는 데는 또 잘 숙달돼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흐름과 분위기에 또 잘 맞춰올 겁니다. 바짝 긴장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보다도 이제 예. 박 의원님을 뵀으니까 미국 이슈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예, 그러시죠. 예. 어제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게 이제 일반 관세 유예를 선언했어요. 예. 한숨 덜었다 싶었는데 예. 또 이 사실은 유럽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또 예. 미군 주둔비, 그러니까 예. 방위비 예. 분담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그렇습니다. 고액으로 아주 거액을 받아내겠다는 뜻을 또 아주 또 강하게 표출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트럼프 시대의 대미 관계라고 하는 게 산 넘어 산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슬기로운 한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하,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도 이제 4년 동안 4년 반 공직에 있었습니다. 고위직으로 이제 4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예. 트럼프를 상대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 트럼프를 상대하는 법. 예. 예. 첫 번째 긴장할 필요 없다. 긴장하지 마라. 예. 겁먹을 필요 없다. 겁먹지 마라.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안정적으로 포괄적으로 쫙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국정을. 예. 이렇게 한 번씩 축축 때리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막 세게 질러 예, 봤다가 예, 질러 봤다가 또 빼기도 해요. 예, 안 먹히면 또 딴 데 가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 하는 역지사지에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래서 겁먹지 말고 요새 유행하는 말로 쫄지 말고 쫄지 말고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저 사람이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느냐 불리한 고지에 있느냐 잘 봐라. 즉 지금 트럼프는 허공에 헛주먹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안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동맹국에서도 그렇고 나토니 뭐 나토 그다음에 이제 그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EU에서 벗어난 영국조차도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 그러거든요. 영국하고는 특별 관계다. 그렇죠. 원래 특별 관계. 네, 그 특별 관계조차도 이제 흔들리고 있는 영국까지도 다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유럽 동맹은 다 멀어져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돈이 많고 부자다. 작은 나라인데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덕분에 이러한 성취가 그러니까. 있었다. 그러니까 내놔라. 내놔야 되는데 또 안쓰러운 부분도 있다. 뭐냐? GDP의 2.7%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하는 걸 또 알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운영해 주고 있어 가지고 미국한테 꼭 필요하다. 그 이제 평택 험프리 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없으면 중국 억제가 쉽지 않다. 이것까지 알아요. 또 어디보다도 필요한 나라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 다 알기 아는데, 때문에 예. 이 그 방위비 분담금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은 예. 야 한국처럼 2.7% GDP 내는 나라도 내가 이 손목을 들고 있어. 그 앞으로 500% 1000%더 받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거 겁먹을 필요 예, 없다.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500%를 받아내겠다 그랬어요. 그랬었죠. 5배. 맞아요. 그래놓고 5년 동안 총 13% 인상해줬거든요. 그랬죠. 예. 지금 들어와서 또 다시 1000% 예, 맞아요. 물경 10배를 10배 받아내겠다라고 받겠다고 하는데 예. 이미 지난 1월달에 그 바이든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8.9%를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줘야 될 것은 한 3, 4%밖에 안 돼요. 그걸 총 이 3, 4% 추가로 더 주면서 이것을 카드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이 어떻게 보면 무대뽀 같은 막 질러대는 성격도 있는데 또 이슈가 분산돼서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한국 너 나와
내놔 해놔가지고 500% 1000% 낼 거지. 아 예. 그러면 또 딴 데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가들끼리 협상이 돼요. 협상이 길게 끌면 되고. 예. 그래서 겁먹을 거 없다. 지금 트럼프는 모든 동맹국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벌써 탄핵 트럼프 아웃 소리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손대 트럼프의 핸즈업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정치적으로 벌써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 미국에서 뭘 요구하더라도 요구에 대해서 당장은 뭐 이렇게 마구 흥분할 필요 없이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은 예외가 많아요. 예외가 너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이나 민주당 정부는 촘촘하게 이렇게 밀고 들어오거든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법률에 기초한 협상이고 또 크게 보면은 이 틀을 만들어요. 제도적인 틀을. 그걸 만드는데 네, 그래서 다자주의. 그러니까 동맹국 전체가 힘을 합쳐서 중국을 목을 조이자 뭐 이렇게 해서 다자주의를 하기 때문에 예외가 잘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예외가 많습니다. 1대1 양자주의 1대1로만 승부를 보는 게임이라서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같이 덧붙여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그 다자주의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일종의 그 신냉전 전략을 펼쳤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뭉쳐라 우리끼리 뭉쳐서 이제 중국을 이제 적으로 해서 또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일 동맹이 유례없이 이제 강화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남북 관계도 많이 파탄됐고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굉장히 소원해졌고 우리 한국이 외교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에 지금 빠졌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트럼프 시대가 왔는데 이 나가야 될 외교 관계를 할까요? 한반 평화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방금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 때는 이 그물망이 동맹국을 이렇게 다루는 관리하는 그물망이 촘촘해요. 잘 못 빠져나가요. 아 그렇죠. 빠져 못 나가죠. 못 빠져나가. 그래서 야 일본, 미국, 일본, 뭐 유럽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쫙 모아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독자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둘 다 봉쇄하자. 컨테인먼트 팔러시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중국까지 동원해서 소련을 봉쇄해서 목을 조아가지고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략을 장기적으로 쭉 하자 그래서 중국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만 들어주면 그러면은 대러시아 정책, 대북 정책 그리고 대중국 정책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율적인 공간이 오히려 열려 있어요. 아, 트럼프 시대 오면 도리어 더 열린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목소리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정책을 분류할 때는 톤 앤드 컨텐트 목소리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한 톤으로 뭐 make again great,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쭉 나가지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이거 저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도 촘촘히 그야말로 대중 전략 경쟁 차원에서 딱 조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역 전쟁 하나로만 가잖아요. 그러게요. 시진핑은 신났어요. 도리어. 도리어 신났어요. 그래. 우리나라보다 물건 싸게 만드는 나라 있냐? 관세 아무리 때려봐라 나도 때릴게. 그럼 관세 때리면은 이 세금을 누가 내냐? 미국 국민이 내서 미국 국민 비싸게 사가지 않냐? 그렇죠. 우리는 미국의 무역 상대한테 싸게 준다. 그 싸게 준 물건을 네가 관세를 떼서 미국에 비싸게 팔게 마는 거야. 너희 나라가 인플레가 일어나지 그런 거. 그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미국 채권 가치가 떨어지지 않냐? 그럼 난 팔아버릴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급선회했죠. 야,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중국 하나만 때리자. 근데 중국 하나만 때리는 것도 미중 전략 경쟁 포괄적으로 그 봉쇄 전략이 아니라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웃고 있어요. 시진핑은 바이든에서 트럼프가 되니까 트럼프만 되길 바랬어요. 시진핑은. 그럼 그런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상대적 자율성이 공간이 있죠. 커졌다. 커졌죠. 그럼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풀어 나가도 미국이 예전처럼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 전체 무역의 규모에서 20%가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19%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는 둘 다 중요한 시장인데 그러니까요.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미국대로 19% 시장대로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관리해 나가면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틀 안에서 협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협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중국의 20% 시장. 그거는 그전에는 이념적으로 안보가 경제 위에 있으니까 20%를 포기할 것을 강요당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19% 미국 시장, 20%의 중국 시장, 그 나머지 중남미에서 중동, 유럽 시장 다 새롭게 보면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이든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아주 자신 있게 중국과의 관계나 러시아의 관계를 좀 풀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은 중국을 이렇게 때려잡는 것처럼 해도 트럼프도 시진핑 만나자고 해요. 또 푸틴 만나자고 합니다. 예. 김정은조차도 만나겠다고 몇 번 예. 신호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서 그러고 오히려 있어요. 약간 초조해하는 그런 기미거든요. 예. 그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 이슈가 나온 김에 예. 좀 얘기를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헌재 판결이 늘어질 때요. 예. 다들 막 잠 못 자고 걱정했는데 예. 그때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 그러니까 우리 뭐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제일 가까운 나라니까 미국일 것이고 대사급 인물이면 조셉 윤이다. 저희가 당시에 다 봤는데 예. 그 뭐 바이든의 알박기 인사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가 예. 어떤 말을 했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예. 되셨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그 선고 2심 선고를 보고 난 이후에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작년 12월에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과 달리 반일 반중 뭐 친중 성향이다라고 예. 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 기류가 있다 이런 느낌을 저희가 받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박 의원님의 그런 그 조셉윤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그 의회 조사국을 보나 미국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좀 비토하나 예. 이런 느낌을 확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예, 되겠네요. 예. 결론부터 말하면은 미국은 이재명 비토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도 그렇고 그 윤석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중시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 둘 다 있었어요. 지난 대선부터. 예. 근데 둘 다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네, 그거는 이제 윤석열은 이제 주위에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 관료 생활을 오래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외교 분야에서는 뭐라 그럴까 좀 신중하고 차분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도 안정감이 있고 그 윤석열도 안정감이 있고 둘 다 한미 동맹을 중시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그 12월 3일 이 내란을 보면서 이 보수 우익에 대한 안정감이 기대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의 보수 우익이 우파들에 대해서. 안정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저 사람이 그동안 핵무장 떠들었는데 결국 박정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박정희도 핵무장하고 그다음에 자주국방 이야기 하더니 결국은 쿠데타로 일으키려다가 죽었다. 결국 그다음에 전두환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그다음에 핵개발 그다음에 이 쿠데타는 연결되어 있다. 미국한테 멀어져도 되잖아요. 핵무장을 하면. 그래서 이 보수가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을 이미 쭉 보고 있어요. 주한미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미 국무부의 뭐
코리아 데스크는 물론이거니와 CIA고 뭐 우리 한국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관심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자신들도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한미 동맹을 중요시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크게 이렇게 튀지 않는다.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이 있다. 예, 신뢰할 만하다. 그런 것이고 그 제가 이제 만났을 때 이제 뭐 조셉 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야기예요. 저쪽에서 1월 27일 날 그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그럼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란의 수괴로. 내란의 수괴로. 예.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길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3월 상순 이런 때 빨리 헌재가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등법원 선고까지 최대한 비슷한 시기에 나오게 할 것이다. 저는 그 3월 26일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 나오는 쪽으로 저들은 공작을 할 것이고 그 말에 함축된 거는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조셉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아니고, 자신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접촉을 해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빨리 나가지고 3월 예를 들면 10일 그래가지고 60일 내에 대선으로 훅 가버리면 3월 26일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선고를 받든 간에 다 손 놔주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두 개의 사건을 성격은 전혀 다르죠. 헌법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가벼운 고등법원하고 전혀 다르지만 두 개를 묶어서 둘 다 이렇게 아웃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준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아유 두 개의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두 개 날짜를 맞출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덮어놨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3월 14일 지나면서부터 이게 미국의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미국이 그 비토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안정감 있고 한미동을 중시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면 그러면은 결국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군요. 이재명한테 너무 급속하게 미국이 쏠려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아주 저하고 이제 가깝고 친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떤 국내 정치에 대한 어떤 간섭이라든지 내정 간섭 이런 거 아니에요. 이분이 한국 정치를 잘 아는 건 사실이죠. 한국 근무를 오래 했고 누구보다도 그냥 그 미국인보다는 이분도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인맥도 더 넓고. 그러니까 이 전이 나이도 많죠. 나이도 많습니다. 저보다 한 5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드 골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에서 대사하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모르죠. 이분 한국을 잘 아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건데.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한국 대선에 적극 개입한다기보다는 네, 그렇지 한국 않습니다.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뭐 적극적 비토가 있다는 이런 건 절대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잘 알고 있어요. 한국 정치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관여할 수 없다.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고 이거 지금 이제 54일 6일 남았는데 무슨 관여했다가 난리 날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미국이 이재명 대표 받아들입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이 이거 지지 발언하면 안 되죠. 아니요, 뭐 당 대표니까요. 당 대표를 당 대표 시절 이야기를 하고 다만 뭐 거니까. 경선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로 쭉 미시는가 보죠. 너무 아직은 지금 우리 당에 그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겠다 하는 아직 분은 사람이 없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 없어요. 지금 유일한 후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짓궂은 질문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황당무계한 행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보니까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 예. 명을 지명했잖아요. 이거 예. 지명하는 과정도 이 사람이 이런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많이 예. 놀라운 일이고 예.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완규 씨를 또 예. 하는 바람에 예. 또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진 예. 건데요. 예.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다 할까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게 예. 그 후보자 진멸도 헌법 소원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예. 헌재에서 그 사건 주심이 마은혁 신임 예. 재판관이 맡았어요. 이것도 예. 전자 추첨해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무슨 아무래도 이제 사건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맡은 전자 건가요? 추첨을 해도 예. 사건이 많이 있는 분이 있고 아, 적게 있는 분이 있고 적게 있는 아예 분 쪽으로 없는 분이 가나요, 있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헌재 맡겨지게 됐는데요. 예. 이 평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언행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의외라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좀 뭐랄까 좀 예. 겁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 근데,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노골적인 일을 저지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겁이 많은 건 내란에 연루돼서 내란죄로 기소될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겁이 많아요. 한번 그 얘기 한번 들어보죠. 뭐 그 한덕수 외에는- 왜 이랬을까요, 그러면? 그 외에는 정말 겁이 없고 막무가내입니다. 후한무치예요? 예. 국회 대정부 질의 할 때 이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정책 같은 걸 보면은 정말 저분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 했던 그 한덕수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변신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당에서 지난 가을에 예. 20에서 30만 원 예.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 성에 그 민생 지원금을 해달라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켜서 올렸어요. 이 법을 가지고 국무위원회에서 윤석열하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이 아니 무슨 30만 원이야 달라 그러면 10억 20억 달라 그러지 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 말을 하게 촉발한 사람이 한덕수예요. 아니 뭐 10억이나 20억 달라 그러지 무슨 20만 원 30만 원 생활에 됩니까?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구름 위에서 혼자 구중궁궐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사는 권력으로만 50년 자기가 관료 생활했다는데 따뜻한 자리, 빛나는 자리, 볕드는 자리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아 내가 내란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에? 그러면은 나도 박근혜 때 반기문처럼 내가 카드가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혹시 모를 내란 관련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판도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 연루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게 한덕수, 최상목이며 또한 이완규란 말이에요. 이완규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요. 공범들끼리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친윤 중에 친윤이 또 이완규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팔수, 윤석열은 구수. 같은 서울법대 동기. 그러니까 이완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네. 내란죄 향후 있을 때 도움도 될 뿐더러 또 박근혜 있을 때 반기문이라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박근혜를 버렸는데 내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회도 엿보는 거죠. 그래서 이완규가 친 그 윤석열인데 윤석열이가 과거 박근혜하고는 다르게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점지해 주겠지 이렇게 이제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 초에 그 윤석열을 만나고 온 이철우 경북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이 윤석열의 그 트레이드 마크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그랬죠. 그랬죠. 예.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을 써야 된다. 그럼 맨날 말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헌법재판소에 그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한덕수가 이거는 국무회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는 반대하는 것을 싹둑 잘랐잖아요. 윤석열하고 관계 잘못된 경험에서 아니 그 사실이긴 한데 싹둑 잘랐잖아요. 그랬죠. 예. 이것에 대한 상처, 배신의 상처가 크다는데. 분노가 좀 있구만. 네. 네. 그러면 도대체 이 국민에서 누구에게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렇죠. 네? 누굴까요? 네. 그 한덕수가 그 중에 하나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덕수는 무조건 그 중에 하나다. 근데 본인은 이완구 끼면은 내란에 연루될 때 혹시 방패막 될 수도 있고 또 잘하면은
자신이 그 후보로 후보도 될수 점지되는데 좋게 봐줄 수도 있다. 근데 윤석열은 이철우한테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불러서 이번 대선 경선에 나가셔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한테는 뜻이 없어요. 없고 네. 오히려 배신자군요. 배신의 그 고통을 준 사람으로 돼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한덕수가 무슨 이러한 그 욕심을 부리는지 이완규를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명을 한 겁니다. 지금 지명을 해서 아직 국회로는 오지 않았죠. 근데 이거를 공교롭게도 이제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은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마은혁 재판관 등 국회에서 추천한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명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 그렇죠. 행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통령으로서 고유의 중대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의무의 이행이에요. 예. 그 권한 대행은 의무 이행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안 했지요. 그래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상. 예, 받았죠. 근데 그거는 안 해. 그건 안 해놓고 근데 이제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대통령으로서 임명권, 그건 또 하고 임명이 의무가 있고 임명권이라고 하는 권한인데 그거는 자기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앞뒤가 다른 거죠. 예. 예. 그걸 누구보다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잘 알죠. 제일 쓰라리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100일 가까이.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인생의 아이러니다. 그러니까요. 만나도 이렇게 만나느냐. 근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저도 이제 뭐 그 청와대 행정관 때부터 해가지고 그 인사검증을 3번 받았거든요. 네. 그 인사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사검증을 뭐 민정수석실에서 하든 아니면은 그 법무부에서 하든 하려 그러면은 금융거래를 다 떼야 되고요. 통장 다 떼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이런 거 다 떼야 돼요. 그럼 그걸 다 떼려고 그러면 다른 기관들에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기관에서 이 서류를 보내줍니다. 거기에 3일에서 7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검증을 하려면 최소한 10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네? 특히 현재 법제처장에서 전혀 다른 헌법기관 자료를 갈 때는 반드시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화요일 날 통보받았다. 인사검증 안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자리에 가려고 할 때 청와대는 어디서 전화가 오잖아요. 자, 이 자리에 당신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겠다. 동의하겠냐?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절대 인사검증 끝날 때까지 대입이다. 명심해라. 명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내라. 7일 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하고 그냥 네, 일단 안 하고. 지명부터 해버렸네요. 네. 그 뒤에는 물론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김주현 민정수석 등의 영향력이 없지는 않을 거다. 왜? 이들이 여전히 윤석열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고 그렇죠. 또 이완규라고 하는 사람 헌법재판관에 박아놓으면 쓸모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공동의 방패인데 이 공동의 방패를 만들면서 거기서 또 본인의 활로까지 찾아가는 이 한덕수의 알겠습니다. 정말 일체의 잔대할인데요.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이 그 한덕수가 그런 그 또 꿈을 꾸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말 나온 김에 네. 국민의힘 후보 난리입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네. 15명 어제 얘기했던 오늘 보니까 뭐 20명이 넘어서는 것 같다 이러는데 예. 누가 후보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좀 그러니까 재밌게 한번 이게- 짚고 한번 넘어갈까요? 주요 장관직 했던 사람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장 했던 자치단체장들. 사람 예. 그다음에 한 3선 이상 예, 뭐 다 나오는 거 다 같아요. 나오는 다 거죠. 나오는 것 예. 같아요. 이게 아니면 언제 이름 알리냐. 뭐 18명이다 뭐 20명이다 이러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물론 그것도 두고 봐야 되지만 윤석열이 이제 아크로비스타인지 어딘지 사저로 옮긴다잖아요. 옮긴다고 하죠. 예. 그때 또 소집할 겁니다. 아, 그 사람의 지목되는 사람이 그렇죠. 후보가 되는 거군요. 예, 지금 이제 저 당에 약 55만 명의 예, 이제 그 당원이 있는데 이 55만 명 중에 한 15만 이상은 뭐 특정 종교하고 연관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경선에서는 몰표가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그래서 무섭지. 예. 이 22명이든 18명이 다 의미 없고 윤석열이 누구한테 주느냐. 윤석열이 찍어주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 근데 이제 윤석열도 그럼 누굴 찍을 것 같아요? 정치를 좀 했잖아요. 예. 그래서 되는 사람을 찍어야 될 보통 건데. 전당대회 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의원 몇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대의원을 내가 50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다 안 줍니다. 뭐 누구한테 한 30표, 나눠주는군요. 누구한테 한 20표 주고 양쪽 다 내가 다 밀었어 이렇게 이제 일종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놓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한 사람한테만 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한테도 말을 했었고, 나경원한테 주고, 김문수한테도 이야기를 김문수도 했고, 주고. 그다음 윤상현은 이제 당권으로 갈지 하다가 아, 다들 대권 나갔는데 내가 왜 당권 나가 또 이쪽으로 틀 수도 있고, 또 한덕수도 아 대통령님 그때 내가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완규를 이렇게 하듯이 끝까지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자신도 한쪽으로 몰빵을 못하기 때문에 한 세 사람 정도로 좁혀질 거다. 셋은 누구로 봅니까? 일단 김문수 같고요. 김문수, 네, 나경원, 그다음에 하나는 일단 홍준표 오세훈은 아니라는 것 같고. 아, 거긴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는 막 그다음에 명태균한테 너무 찍혀 있나요? 예, 아니 그리고 오모 시장이 이 윤한테 잘 못한다는 잘 말이 못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갖지 않고. 고기를 많이 안 숙였군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예, 이 3년 중에 2년의 그 용사는 예, 이제 MB 계열. 아, 그리고 이제 있다가 나갔고 다. 예, 그리고 나간 사람들 상당 부분이 모 시장 쪽으로 갔다는 설이고요. 이건 설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은 박근혜 쪽. 박근혜 쪽. 이게 이제 다 그 대통령실을 실무부터 장악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 홍준표 오세훈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당연히 아니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그래서 그 3명 정도인데 둘은 탁 찍었는데 한 명은 누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한덕수하고 뭐 윤상현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예, 그래요? 뭔가 좀 그럴 예. 정보를 통한 뭔가 좀 답이 나온 듯한 느낌을 예.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 갈등이겠죠 한덕수. 근데 그 여론조사 하면 한번 훅 올라갔다 훅 떨어질 거예요 한덕수. 그렇겠죠. 누가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란 장당에 예? 배고프다고 힘들어하는 국민들한테 무슨 20만 원이냐 10억 달러 그러지 말이 앙도 안 했으니까 뭘 빵 대신 케이크 먹어라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정말 박 의원님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한 걸 평소에 느꼈던 건데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듣고 있나 보다 뭐 이런 강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시면 박 의원님의 입을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하우나 많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놀라운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박 의원님 누구보다 먼저 작년 3월부터 이미 계엄이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이런 걸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뭐 행안부 그리고 방첩사, 국가수사본부 뭐 협력해서 계엄체 구축했다 이런 전모를 공개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대선 후보 누가 될까 이런 건 이제 나름대로 재미있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고급 정보를 할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갖고 있는 좀 망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근데요. 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첩보에서 시작되거든요. 조각조각 돌아다니는 첩보 쪼가리들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다 안 옵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쪼가리를 담을 수 있는 분석 틀이 필요한 거예요. 모아서 그걸 정보로 바꾸는군요. 네, 정보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이제 사회과학적 분석 틀이 있어야 되는데 뭐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직관이다. 직관. 그러니까는 정보가 조각조각 있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할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보가 아니고요. 어떤 정보를 분석을 할 때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할 때는 직관이 먼저다. 직관이 1번이다. 네, 그러니까 연역법 있고 귀납법이 있으면 연역법 먼저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직관력을 갖고 계시다 이 이거죠. 직관은 사회과학적 분석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지력이 아니고. 예지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예를 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냐 마냐 예. 전문가들을 한 20명을 딱 데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럼 저는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저는 선언적인 판단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그룹을 확 갈리죠. 안 합니다. 지금 왜 합니까? 이런 그룹이 있고 한다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에요. 그럼 그 그룹은 빼요. 빼고 한다고 한 그룹에 대해서 좋다 그러면은 이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놓쳤던 뭘로 정보, 첩보 다 한번 모아봐라. 모아지면 이 점선을 그리면 이게 사자 모양인지 코끼리 모양인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딱 던질 때 저는 이 정권은 쿠데타 한다. 계엄한다. 박근혜의 사례를 보면서 학습이 끝났다. 박근혜를 정말 이렇게 난도질하듯이 수사하는 검찰을 윤석열이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도를 할 거다. 그러면 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세력은 야당이 나를 탄핵 국면으로 몰았을 때 누가 지켜줄 거냐. 마지막 쿠데타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군이다. 그래서 국방부 청사로 들어간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종의 방어적인 계엄령과 장기 집권이 공세적인 장기 집권. 22년 여름에 반국가 세력 바로 나오면부터 이 사람은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 정신적으로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관한 첩보를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수집을 하면은 이 계엄이 안 일어나면은 뭐 끝나지만 일어났을 경우는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장기 집권에 대량 살육에 뭐 민주주의 훼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를 복구할 길이 없어요. 한 40년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쿠데타 한다. 그러면은 폭로하고 그러면은 막기 위한 노력을 무슨 부대부터 투입할까? 707. 그래? 그 지금 용산에 707 들어와 있는지 알아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구나. 예, 한 100여 명이. 그럼 707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이나 이쪽 경호팀하고 707하고 이미 긴밀하겠네. 그러면 특전사령관 있고 그동안 항상 사고는 보안사, 방첩사가 쳤으니까 특전사고 보안사, 방첩사가 있잖아. 그럼 그걸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세력이 수방사. 그래서 한번 이쪽 동향을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이 세 사람 조각조각이 맞춰지면서 맞춰지는 거죠. 그림이 딱 만들어지는구나.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이제 방첩사를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을 대동하고 가가지고 만찬하고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경호처장이 어떻게 세 사령관 특수부대 세 사령관을 경호처장 방에 간주에 들어가다 식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런 거를 쭉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일을 뭔가 좀 조작하고 그렇죠. 있다. 반국가 세력 운운하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도 통과 안 되면 차관급으로 국정 운영해버리고 차관급으로. 그러니까는 차관급으로 국정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중요한 이 그 정책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국무위원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박 의원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이 첩보와 정보력은 그러니까 뭘 듣는다고 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훈련도 돼 있어야 사회과학적 되고 분석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숨겨져 있던 이 새싹들이 쭉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것도 과거에 또 경험법, 그러니까 일종의 또 쌓여 있는 노하우라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직관력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사회과학적 분석 틀과 함께 그게 있어야 되죠. 또 쌓여 있는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거의 정확하게 앞을 내다볼 수 있다. 이제 거의 맞습니다. 이번에 거의 맞추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곧 푸틴이 침공한다. 그걸 맞췄거든요. 맞췄고 그 정보도 이렇게 공유하고. 예, 당시에 저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많은 이 국제 관계학 외교 쪽의 교수님들하고 토론해 보면 안 할 거다라는 분이 더 많았었어요 당시에. 절대로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좀 다른 걸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뭐 홍장원 씨 얘기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굳이 이제 정부 얘기는 고민이 될 것 같고. 그거 파시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예. 묻고 갈게요. 예. 이번에 아까 잠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이 좀 있었는데 예. 서부지법에서 난동 부리는 걸 봐도 그렇고요. 예. 예.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의 발언 수위를 봐도 그렇고 예. 혐오와 배제의 논리.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혐오, 예. 여성에 대한 혐오, 심지어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예. 막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정말 이렇게 빠르게 극우화되고 있는 거냐, 예. 아니면 소수의 극우 집단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은 거냐. 예. 도대체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극우 파쇼화되고 있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예. 많이 드는데 예. 그 직관력과 예. 분석력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 이제 그 대개 민주주의가 쭉 이렇게 그 직선으로 상승 곡선을 잘 그리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출렁거리죠. 출렁출렁 업앤다운, 그러니까 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상승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큰 경향적으로는 이제 잘 되지만 그러나 의외로 잘 가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 뒤집어지거나 반전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종종 있다. 예, 디모크라시가 이제 오토크라시, 그러니까 독재로 후퇴하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에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데모크라시, 일리버럴 디모크라시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윤석열의 그 리더십 특성을 보면은 국민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의무감, 그 다음에 측은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보면 안쓰럽다.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그 부모님 정말 손잡고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위패도 안 모시고 이렇게 죄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애정이 없기 때문에 폭력이 들어오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폭력. 내가 원하는 것은 폭력으로 다 얻을 수 있어. 획득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말은 안 지켜도 돼.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극우 파시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측은지심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공정 노동자로서 팔도 부러져 보고 이 고통을 알잖아요. 예. 어려운 사람을 좀 이해해야 돼요라는 말을 이재명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체득해서 알기 때문에 이미. 근데 윤석열은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국내 1호, 네. 일본 국비 유학생.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박사 따기도 전에 이미 연세대에서 교수를 쭉 했고 그때 어린 나이에 같이 유학도 갔고 한국은 아주 후진국으로 보이고 한국에서 좋은 건 별로 없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요. 없고. 측은지심도 없고.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불감증이 너무 세요. 세고. 말 안 지켜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폭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폭력에 대한 용인이 생기는 거죠. 그 폭력을 먹고 사는 게 바로 극우 파시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극우 파시즘은 자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945년 뭐 이전부터 쭉 그야말로 그 화산 밑에 용광로처럼 쭉 이글거리던 용암처럼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동안은 그야말로 이제 그 민주화 이후 한 30년 동안 억제되어 있다가 윤석열 때 그냥 분출해버린 거예요. 분출해온 거죠. 박근혜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죠. 이러진 않았어요. 이명박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지도자가 해도 돼 하는 사인이 있고 거기에 자금과 돈과 조직이 들어가니까 힘을 받는 거죠. 지금 너무 위험스러워 보여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의 뭐 여과되지 않은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쭉 용암 속에 이글거리다가 툭 분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암하고 이 지각하고 사이에 약간 빈 공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꾹 채우면서 팡 터지면은 이거를 막지 못해요. 감당을 못하는데. 복원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 용암이 이글이글 거리는데 그 지각하고 사이에 좀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한 줄기 툭 살짝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경고를 준 겁니다. 이거 주의해라 된다. 그래서 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이단 종교 세력하고 다 엮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윤석열이 파면 선거 나오면서
그 파면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 75%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수그러지는 그런 것 속에서 이 전체적으로 통합 그리고 이분들의 또 이제 삶의 어려움, 그러니까 어떤 그 고독이라든지 가난함이라든지 소외 이런 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는 일탈적 병리 현상이고 우리나라에 매우 안 좋은 일이지만 품고 나가야 된다. 방법은. 알겠습니다. 이번 내란 과정에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직 다 안 밝혀진 실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잘 안 밝혀지고 있고 검찰과 국정원이 분명히 뭔가 개입을 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 계엄 전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이거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박 의원님은 오랫동안 이제 국정원에도 이제 몸을 담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정원, 소위 말해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제 안 좋은 것,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에 가졌던 그 민주운동 하는 사람들 잡아다 고문하고 조작하고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대개혁의 과제들이 분출하는 시기인데 우리 국정원의 개혁 과제는 뭐라고 보느냐 이에 대한 나름대로 좀 보관이 있으신가 뭔가 좀 이제 국정원 이제 차장 출신으로서 보시는 좀 한번 일단 그 국정원에 대해서 저도 여전히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그 해외 대북 분야에 대한 그 정보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정말 그 어디에다 내놔도 그 빠지지 않습니다. 뭐 맨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모사드, 이스라엘의 모사드, CIA 이런 쪽이 많이 나오는데 007 같은 것도 007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저희한테 의존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정보기관들은 그 동맹국끼리의 그 정보 협력 매우 중요합니다. 독자적으로 얻는 것과 협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국정원은 각국의 주요 유명한 정보기관에서 협력하자고 이렇게 콜을 받을 정도로 역량이 뛰어나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국정원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얼마나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었을 거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샅샅이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기획 단계부터 합류시킨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 24년 3월 그 가장 중요한 그 회의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는 대통령 그 삼청동 안가에서 술을 꽤 많이 먹으면서 그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장관, 경호처장 이렇게 있었을 때 논쟁이 3번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하고 김영현하고 충돌도 있었다고 하고 이때도 이제 그 조태용은 본인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진노를 많이 하셨고 대통령이 그런 마음 안 가지시게 진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할 것은 아는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결국은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분노가 크구나. 그리고 쭉 자기도 청와대 생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조태영도 안보실장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행정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박근혜 때도 그 NSC에서 안보 수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사전 기획 단계에서 군 쪽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김용현이나 이런 쪽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신원식하고 저기는 반대하던데 국정원은 나중에 땡겨 쓰자.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국정원은 나중에 땡겨 쓰자.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12월 3일 8시 40분에 이제 안보 그 대통령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시 문건 이미 지시를 받았고 지시 문건 줬다 그랬는데 그게 안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야겠네. 국정원이 기획 단계에서는 안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국정원장은 초반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 알고 있었으면서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을 했을 거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알 수 있어요. 방첩사라든지 뭐 정보사, 수방사 다 국정원하고 관계 있거든요. 협력망들이 다 있어요. 명령만 내리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 중에서는 그 수사국, 대공 수사국이 없어가지고 실제 투입 인력이 없었던 점도 작용을 했다. 그래서 국정원은 선진 그 정부기관을 거듭나야 되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확실하게 재련을 시켜야 된다. 그게 핵심이고 개혁의 가장 핵심은 네. 국내 정치는 완전한 절연. 네,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이 써먹고 싶은데 못 써먹고 좀 무려놓을 정도가 됐는데 아예 국정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게 그런 그 모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안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불려가야 된다. 네. 완벽한 그 개혁 과제는 네. 국내 정치와의 완벽한 절연이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박 의원님은 사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했지만 이 시민들이 볼 때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아무튼 굉장히 라이징 스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 학생운동도 하셨고 또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전략실 행정관도 하셨고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 비서관, 국정원장 특보, 기조실장, 국정원 제1차장 역임을 했었죠. 마치시는데 이제 정리하면서 좀 정치적 꿈이 있습니까? 좀 나름대로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사실 정치적 꿈 없습니다. 진짜 꿈이 없습니다. 그 안보, 국가 안보는 이제 산소와 같다 이렇거든요. 산소와 같다. 산소와 같다. 이제 우리 저기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보가 산소다 이런 거는 평소에는 못 느끼잖아요. 안보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기관은 뭘 하는지 우리 군이 고생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 얼마나 못 피땀 느껴야 흘려서 한다라는 나라를 거죠. 지켜야 하는지 이걸 못 느껴야 돼요. 오로지 우리 국민은 생업에만 그냥 생각을 종사하시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셨고 우리 위대한 국민은 행복을 향유할 권리, 미래를 설계할 권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외곽을 바깥의 담장을 좀 단단하게 하는 정도가 제 역할이고 다른 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까다롭고 쉽지 않은 주제들을 너무 편하게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박선원 TV도 많이 구독. 박 의원님을 보니 박선원 TV도 많이 봐달라는 광고.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 광고였습니다. 47만 5천 명인데 이게 50만 안 넘어가가지고요. 박 의원님을 보니 나라를 구하려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정말 우리나라 안보기관, 특히 정보기관의 전문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사랑받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국정을 만드는데도 힘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박선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